갈수록 잘하네. 자, 외교 이슈가 지금 가장 뜨겁습니다. 네. 국내외적으로 아주 뜨거운데요. 자, 저분은 누군데 저 우리 사무실 다 부시고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발로 차고 다니셔? 의원님 보좌관이에요? 아닙니다. 네. 누구셔요? 우리 의원님 보좌관. 의원님 왜 그 사무실 다 부시고 다녀요? 저분은 뭔데? 앉아 계세요, 저분. 네. 열정을 가지고 열정. 예. 자, 그러면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외교 전문가 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홍기원 의원님 함께합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교 안보 전문가죠. 예.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외교 발라버려. 네. 왜 또 저거 필요해요 또? 아, 이거 뻐근해. 이제 금요일만 하세요. 힘들어. 알겠습니다. 하나 또 챙겨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네. 캐나다로 떠났고 도착을 했어요. 예, 도착과 동시에 이제 남아공 대통령, 호주 총리 회담 가졌다는 소식만 제가 접하고 방송에 이제 들어왔는데 예. 뭐 세 분 다 관점이 다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점을 주목하세요? 왜 다를 거라고? 아니 그 주목하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예, 네. 주목하는 예, 부분. 예. 저는 뭐 처음부터 가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계속 네. 말씀을 그렇죠. 무조건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토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캐나다가 잘 뭔가 연극을 만들듯이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듯이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캐나다가 저기 호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최국입니다. 그 캐나다가 어떤 캐나다고 그 캐나다의 지금 수상이 어떤 수상이냐 보면 트럼프에게 압박을 가장 많이 받았고 최초로 받았고. 네, 그리고 들이받았잖아요. 그다음에 51번째 주지사라고. 네. 그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질 뻔했던 선거를 거의 더블 스코어를 차지하는 것을 역전해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토는 누가 되든지 선거에 누가 되든지 초청장이 이미 날라와 있었고 G7은 이재명 당선이 되고 난 뒤에 3일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초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였다면 초청을 못 초청 받아.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윤석열이 그랬거든요. 한 달 반이 있는데도 못 받아냈잖아요. 독일 가는 거. 맞아. 독일 실패했어요. 일본에서만 초청받았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우리가 일본한테 양보를 크게 하는 바람에 그렇지. 그냥 애따 가져라였어요. 네. 이명박 때도 일본 갔고. 음.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렀고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성공 사례입니다. 예. 지금 지난주에 미국 전역에서 지금 노 킹스라는 네. 트럼프의 이 권위주의와 독재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캐나다도 거기에 주목하고 있고 지금 사실 G7은 자유진영의 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고 그런데다가 자유무역이라는 국제 질서를 미국이 만들어 놓고 그거 지금 망가뜨리고 붕괴시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이거는 기획된 것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G7인데요. 이 초청 국가도 그러니까 원래 멤버가 아닌 초청 국가도 7입니다. 그것도 기획했습니다. 예. 거기에 우크라이나 빼고는 전부 다 미국에 매맞는 국가들입니다. 우방국인데 보십시오. 호주, 멕시코, 인도, 남아공은 라마포사 오늘 만났죠. 예, 우리 대통령이 처음 만났는데 이재명 대통령 만난 사진 좀 올려주세요. 너무 잘 만났어요. 이분이 잘 또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또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에서 엄청나게 모욕을 당했던. 맞아. 보고 잠깐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네.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지난 5월 21일에 예. 저 그 남아공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 백악관에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 대통령을 앉혀놓고 앉혀놓은 다음에 가짜 뉴스를 갖고 와. 맞습니다. 그들이 만든 네네네. 그 콩고에서 발생한 살해 사건을
남아공에서 발생한 살해 사건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야 너네 나라에서 백인 농부들 지금 다 죽여가지고 백인 농부들 지금 미국으로 오고 있다 이 자스가 하면서 망신을 줍니다. 가짜 뉴스로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We have many people that feel they're being persecuted and they'r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Generally, they're white farmers and they're fleeing South Africa, and it's a very sad thing to see. Excuse me, turn the lights down. Turn the lights down. Now this is very bad. These are burial sites right here. Burial sites. Over 1,000 of white farmers, and those cars are lined up to pay love on a Sunday morning. Oh, look, these are articles over the last few days. Death of people. Death. Horrible death. 전부 다 저게 그분들의 찌라시입니다. 저게. 실제 전날 남아공에서 백인들 이민 받았죠. 몇 명 왔어요. 예. 뭐라고요? 백인들이 몇 명 이민을 왔다고요. 그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왔다,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날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민을 반대하면서도 이 남아공 백인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민을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합니다. 퍼포먼스를 합니다. 퍼포먼스로. 아니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뭐가 이득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인종주의자잖아요. 백인들한테 인기 끌고 흑인하고 백인과의 그 갈라치기군요. 먼저 이제 대통령께서 G7 가신 거에 대해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는 나토 정상회담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 대선 전서부터 이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대위 그 외교 쪽에 있었는데 교육중심 실외교육위원회에 사실 이 G7 정상회의는 취임하고 12일 후에 열리는 회의잖아요. 나토 정상회의는 한 23일부터니까는 20일 만에 열리는 회의인데 더더구나 큰 문제는 인수위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가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방문하려면 준비 기간만 2달 정도 걸립니다. 상대국과 의제도 협의해야 되고 호텔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등등 준비하는데 근데 대통령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뭘 협의하거나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G7 정상회담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대통령 선거 전에 이미 캐나다 여기 한국에 있는 대사관 측에서 우리 쪽하고 접촉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대선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걸로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준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의 승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맞죠. 아마 주최 측인 캐나다 측에서 대선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걸로 예상을 하고 미리 좀 언지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가느냐 마느냐 지금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나토 정상적으로 하면 가시면 안 돼요. 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캐나다가 계시잖아요. 이제 오늘까지 이제 현지 시간으로 17일 날까지 정상회담 일정 소화하고 귀국하면은 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회담에 가기 위해서는 며칠 만에 또 나가셔야 돼요. 근데 취임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이 뭡니까? 보름도 안 됐는데 지금 뭐 강요 인선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국정 챙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그 먼 네덜란드까지 가서 며칠간 그렇게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가시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토 회원도 아니잖아요. APEC 정상회담이다, 뭐 아셈 정상회담이다. 그럼 우리가 회원이니까는 뭐 최대한 가야 되지만 G7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우리가 회원국이 아니거든요. G7은 윤석열만 갔던 거죠. G7은 우리가 플러스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네. 서방을 대표하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좀 더 비중을 둘 수 있지만 네. 나토는 군사 동맹이잖아요. 그리고 네. 본래는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미국과 또 유럽 국가들의 군사 동맹인데 네. 거기를 이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가는 게 맞냐? 네. 정상적으로 하면 안 가는 게 맞죠. 저는 홍기원 의원님이 계속 당내에서 저 목소리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나토는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아니 근데 또 너무 두 분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또 나도 갈 수도 있는데 제 말씀은 네네. 지금은 이제 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애초에 검토한 건 그런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예, 국내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인수위도 없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그 먼 거리에 있는 정상회담을 다 맞는 가시는 말씀인데. 거는 무리한데 네. 지금 이제 나토 정상회담을 갈지 말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이제 듣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언론 지형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벌써 언론하고 공개하기 관계 없어요. 시작했어요. 예. 네. 언론하고 안 가면 안 관계 된다. 없이 관계 없어요? 이제 가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네. 아니냐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고 봐야죠. 네. 네. 언론에서 예를 들면 안 가면 큰일 나니까 간다 이런 관점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사실 국제 정세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담 가서도 이스라엘과 이란 그런 무력 충돌 때문에 중간에 네, 일정을 조기기구. 중단하고 귀국할 정도로 복잡한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을 받았을 경우에 가는 게 맞냐 아니냐 이거는 순전히 국익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걸 안 가면은 뭐 서방을 척지는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전혀 안 맞다고 네. 봅니다. 근데 이제 네. 이런 거죠. 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압박하는 게 아니고요. 네. 충분히 변명 가능하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나토잖아요. 예. 지금 G7도 무리해서 온 걸 알고 나토 국가에도 그러는데 지금 이제 뭐 언론 프레임이 아니라 저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는 계속 이제 이거를 정례화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IP4라 그래서 인도 태평양 4라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을 거의 정식 국가처럼 취급을 하고 있고 네네. 이미 군사 안보 협력이 개별 국가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11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한 번쯤 저는 이 정부가 오히려 이 EU와 나토와 아시아의 이 동맹을 연결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조금 더 확인해보고 한 번 정도는 빠지고 예. 그다음 이걸 살핀 다음에 내년에 상황에 따라서 갈 수도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네. 네. 무슨 뭐 말씀인지 알 것 김준영 같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야당 의원이시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실 서로 수도 있고 서로 딱 야 야당으로 꼬서리네. 야 야당으로 성격 규정을 야당으로. 내가 보기엔 더 여당 같아. 울트라 여당, 울트라. 저는 이제 여당 의원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 민주당 내 유일한 외교관 출신 의원이에요. 원래 2명 있었는데 한 명 가셨죠.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이성락 의원님이 아, 이제 이번에.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네. 그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네. 향후에 그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가야 할지 네. 그리고 이 G7이나 나토 정상회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 이런 네. 것들 좀 의원님이 얘기하고 장관으로 그랬는데 가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제 국회에서 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예. 측면에서 좀 아유, 뒷받침하는 아이고. 역할을 하도록 여기도 하겠습니다. 전화 기다리시는 분.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가 구익 중심 실용 외교예요. 아, 그렇죠. 예, 제가 구익 중심 실용 외교위원회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일했었는데 네. 아무튼 나토 정상회담을 가시느냐 아니냐 이것도 네. 국익 관점에서 가는 게 도움이 예. 되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보다는 국내에 남아서 아이, 내정에 그럼요. 더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네.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네. 고민하고 판단할 걸로 봅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만 G7에서 전 트럼프가 집에 간 거는 미리 기획됐다고 봅니다. 애초에 갑자기 간게 아니고요? 저는 갑자기 갔다고 왜 생각하지 그렇게 않습니다. 말씀하시죠? 원래 G7을 싫어했고요. 저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메르켈 때 혼자 책상에 혼자 있고 앉아있고. 혹시 그게 준비가 왜 그런 됐나요? 거죠? 왜 무시하는 거죠? 저 굉장히 유명해진 사진인데요. 보시면 저거 뭐야 이거? 이거 2018년에 첫 번째 임기 때 G7 가기 싫다 해가 가서 네. 거기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 저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아베 있고 그다음 메르켈 있고 메르켈 발 뒤에 마크롱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자주의를 싫어합니다 트럼프는. 그리고 이번에도 가기 싫어했고요. 캐나다니까 더 싫어했고요. 갈 때 거의 헬리콥터 저공 비행하면서 무력 시위하듯이 들어갔어요. 그래요? 예.
그게 지금 한국 언론에 잘 안 나오는데 갈 때는 저렇게 또 야반 도주하듯이 가버렸습니다. 물론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급해지긴 했는데 저게 지금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자기 없다고 거기서 업무 봐도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자주의를 싫어한다는 게 내가 1등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왜 싫어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네. 힘을 바탕으로 1대1로 해서 뭔가를 얻어내겠다. 각계격파. 여러 명 만나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냥. 또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주도했던 그 다자 이슈들이 있어요. 기후 위기, 그 다음에 인권, 이민, 그리고 무역 자유화 이런 것들을 미국이 주도해서 다 끌어왔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거를 다 뒤집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G7이나 또는 많은 서방 국가들이 기존의 그런 질서를 중시하는데 트럼프는 그걸 다 깨고 반대로 가려고 그리고 하니까. 또 있어요. 그러면 공동성명에 사인하고 가면 되잖아요. 안 한다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관세 지금 미국 빼고는 전부 다 지금 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가들이. 네. 그러니까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힘 합쳐 갖고 이렇게 행여놔도 압박하면 싫어. 다잖아요. 완전히 일대 다잖아요. 근데 1대1로 하면 얘네도 꼼짝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일부러 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유도 있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가버려? 대단하다. 전에도 갔었어요. 네.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미국에서 처음 나온 뉴스는 G7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란 문제에 대한 공동 성명에 미국은 동의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지금 가장 최근 뉴스는 또 거기 서명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지금 김준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자주의가 싫고 또 캐나다가 싫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스라엘 이란 간의 그런 무력 충돌이 워낙 심각해서 그런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귀국 발표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미국 대사관 추용사관의 그 외교관들은 재택근무하도록 발표했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그 SNS에서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신하라고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 이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고 돌아갔을 알겠습니다.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란 이스라엘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까요,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오늘 이 영상 보고 저 굉장히 놀랐는데 그 어제 뭐 앞부분은 저희가 좀 다뤘거든요. 네. 이스라엘이 이 방송국 그거 말씀하시는구나. 생방송 중에 이스라엘이 생방 중이던 이란의 국영 방송을 봤어요. 폭격을 해버렸어. 근데 그게 영상으로 고스란히 생방 중이었으니까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소리까지 나가면 이게 노딱이 붙어가지고 소리는 저희가 죽였습니다. 굉장히 끔찍한데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성토하고 있었어요, 저. 파편. 근데 저렇게 와 폭격. 소리는 또 엄청 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란 입장은 지금 굉장히 또 난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다급하게 3국을 통해서 이란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에게 휴전을 원한다. 뭐 이런 의사를 보냈다라는 보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보도는 굉장히 의심해서 봐야 되는 게 전혀 상반된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기사도 또 나오고 이란 외교관들이 개인 의견을 외국에서 낸 거를 막 받아쓰고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전쟁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저 공습을 한 목적이. 네타냐후의 이유 목적.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떤 핵 시설.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설은 아직 파괴 못했습니다. 원심 분리기가 14,000개 있는 나트란 쪽에는 파괴가 됐는데 지하에 있는 건 아직 파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목표 달성이 안 된 거고 다른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이란의 사회 인프라의 신경과 동맥을 공격하는 어떤 거 핵심을 이제 타격하는 거. 예컨대 정유 시설, 가스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방송 지금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 수뇌부에 대한 참수 작전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정권 교체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지상군이 들어가서 정권 교체를 안 해도 이 정도의 통제력을 상실한 정권이면은 내부 혼란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정권 교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내다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격은 이번에 그냥 전초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장으로 간다는 거죠. 수주간 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변수는 있지만 저는 정권 교체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여지고 네. 작년에 그 예멘의 후티 반군,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 뭐 가자지구, 또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그 웨스트뱅크의 이슬람 지하들을 다 공격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종국적으로는 이란을 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이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그 상황이 보면은 이제는 중동 질서 재편까지 네타냐후가 노리는 거 아닌가. 저는 일단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럼 상당히 엄청나게 큰 그림인데 네타냐후가 야 이거 이제 트럼프는 어떤 마음인지도 궁금하시네요. 아니, 기본적으로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대규모 공격한 가장 근본적인 기초 배경은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것 또는 좌절시키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전에 그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 타결했을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란의 핵무장 능력을 키워주는 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네.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크게 공격하는 거는 그거를 좌절시키기 위한 게 좀 큰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네타냐후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사실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그 뇌물이나 또는 사기나 배임 혐의로 부정부패 재판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그 침공 문제를 해가지고 지금 그게 덮어졌는데 이번에 이렇게 판을 더 키우면서 정권도 계속 유지하고 본인의 그런 사법 처리도 피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처음에 좀 깔린 게 아닌가. 지금 여기 결국 트럼프 팩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의 사실상 두 가지 다 들어있고 개인적인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20년 전부터 왜냐하면 일단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미래의 위협이 될 국가로 이란을 꼽고 있습니다. 뭐 이념 문제도 그렇지만 이란은 일단 인구가 10배쯤 되고요. 거의 맹주국인데다가 그리고 중동에서 발견하기 힘든 제조업 능력도 있고요. 석유는 물론 세계 4위고 천연가스는 2위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여기에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핵을 제거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장애물이 바로 오바마였습니다. 오바마가 핵 협상을 통해 가지고 좌절시키려고 그랬는데 3년 후에 등장한 트럼프가 그걸 바꿔줍니다. 폐기를 해버립니다. JCPOA라는 합의를 폐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협상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타냐후에게는 제거한 줄 알았는데 다시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란은 뭐냐 하면 핵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포기하겠지만 핵의 평화적 이용에 그 정도를 허용해달라는 것을 지금 거의 협상할 것 60일을 협상 기한으로 줬는데 그게 끝나는 게 6월 12일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협상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공습이 13일입니다. 곧 딱 기다리는 거 하고 바로 때려버렸고요. 트럼프는 여기서 잘된 공격이라고 했잖아요. 트럼프는 뭐냐면 이란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치기해서 이란이 곤란하게 된 틈을 타서 너 지금 죽기 전에 빨리 협상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이란이 말 안 듣는 게 어떤 거라고요? 협상 안 했으니까요. 그거를 포기 안 했으니까 자기 업적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이 아니라 자기가 협상을 이끌어내서 협상 타결을 말하는데 60일 안에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암묵적으로 그 네타냐후의 공격을 승인했을 것이다. 이게 미국에서 봅니다. 여기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트럼프의 장난질로 보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 트럼프가 이번 건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게 있는데요. 잠깐 영상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But I'd say Iran is not winning this war, and they should talk, and they should talk immediately before it's too late. 요 말하는 거 보면 약간 좀 이란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편드는 듯한 모습이에요. 트럼프의 장난질에 지금 둘은 이런 거잖아요. 이란은 온갖 굴욕을 감수하고라도 협상이 임하면 이스라엘은 때리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돕지 않고 아까 말했던
그 포르도라는 농축 기지는 지하 800m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벙커 버스트라는 폭탄 외에는 절대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거기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만 감고 있으면 이란은 향후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럼 핵 협상에 이란이 원하는 게 핵심이 뭐예요? 아니 이제 평화적 핵 이용에 그렇죠. 해당하는 핵 활동은 보장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운영 이런 거 농축을 더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농축까지 원자력 발전소 돌리고 네. 이런 것들은 이건 주권이다. 이걸 왜 그 저기 뭐냐 협상 대상으로 삼냐 이 얘기고. 그 대외 명분이고 그게 속내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건 항상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룰 때도 똑같잖아요. 예, 이거는 항상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결국은 이란은 핵무장을 하는 그 단계로 가고자 하는 거네요. 그렇게 이제 의심하다 보면 의심하죠. 그런데 이거는 미국은 모든 우라늄 농축 활동을 다 중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 굴욕적이다 해가지고 협상이 잘 안 됐어요. 네. 이게 농축의 정도가 3에서 5%가 평화적 이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란은 60%까지 지금 도달했고 네. 그 사이에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쑥쑥쑥쑥 넘어가요. 그걸 이스라엘은 못 믿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의 그런 기반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이란은 어떻게든 트럼프하고 협상해서 최소한의 그런 능력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란이 수세에 완전 몰려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정밀하게 봐야겠는데 네. 제가 그 저 텔아비브나 하이파에 떨어진 미사일에 대한 기사가 거의 안 나오는데 매우 희귀한 저기 뉴스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란의 주력 무기는 고체 연료 중거리 미사일인데 이번에 그게 발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액체 연료 미사일 위주로 발사가 돼가지고 조금 뭔가 그 발사대가 파괴됐나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데 자 대략 그 국제 연감에 나온 기준대로라면 이란의 한 탄도 미사일이 한 1000발 정도. 그런데 이번에 발사대가 한 3분의 1이 파괴됐다는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가 남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370발을 이스라엘로 쐈다고. 그러면은 근그 남아 있는 것 중에 절반을 쏜 거예요. 그러면은 추정하건대 3분의 1 정도가 생존해 있는 거죠. 근데 2000발이라는 통계도 있던데요. 아니 그런데 보유가? 거기에 단거리 미사일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거리가 이게 꽤 멉니다. 한 1000km 날라와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인데 여기서 심리적 게임이 있는 게 이스라엘이 이걸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잖아요. 아이언돔, 뭐 다윗 슬랭, 뭐 또 저 에로우 3중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걸 쏘면은 이스라엘도 요격 미사일이 소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남아 있는 숫자하고 이란에 남아 있는 숫자하고 비슷해져요? 이거 저기 한번 균형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쓰고 있는 이 전술의 양상을 보면은 드론을 섞어서 쓰는 건데 느린 드론이 가요. 대부분 격추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격추 당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쪽 소비하게. 그러니까 느린 드론이 이렇게 해서 격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빠른 탄도 미사일이 제2격으로 대기를 해가지고 이걸 지금 섞어 쓰는 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한 여기에서 드론을 한 지금 500대 정도 날려보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발표되는 건 대부분 요격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란의 전략이고 그 다음에 저기고 정체불명의 드론들이 좀 날라오고 있어요. 이란 플러스 일부 저항의 축에서 발사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소모전의 양상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공중전도 피차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전투기가 가서 그거를 찾아내서 때려야 되는 이런 양상으로 되는데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어떤 그 지략의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일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더 안 좋네. 근데 이게 그냥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싸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게 좀 더 심화되고 장기화되면은 국제 유가도 크게 오를 거예요. 그렇겠죠. 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 건이 만약 더 확대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이스라엘의 특수작전 그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장 가성비 높은 살인의 기술입니다. 어떤 게요? 이게 저기 그 정보와 특수부대가 융합을 해서 네. 빠른 시간 안에 목표만 그 정밀 타격이죠. 이건데 네. 이거는 저기 그 이스라엘군이 쓰는 라벤더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고 예. 그 이제 안면 인식도 하고 신원을 식별해 가지고 추적해서 그냥 드론이 숙소를 때려버리는 식이에요. 이런 어떤 특수 작전이 됐고 그다음에 1인칭 드론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드론에 그 보고 폭탄을 떨어뜨리는 걸 개인이 다 조정하는 이런 어떤 그 기술이 좀 사용된 것 같고 이런 어떤 그 가성비 높은 살인의 기술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처음 선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의 기술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쟁을 더 촉진하는 그러네. 그 실제로 아주 하메네이, 지능화된 작전, 지능화돼 있다. 실제로 하메네이까지 제거를 하려는 걸 미국이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란 최고 지도자까지 제거를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은 전략의 방향을 바꿔서 시민하고 이란 국민들하고 지도부하고 이래 서로 반복하게 해서 내부 소요가 일어나서 정권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그 트럼프는 이란을 군사적으로 손볼 의지도 좀 있어요? 아니 전혀 없죠. 그런 건 트럼프가 자기가 파기했던 이란과의 핵 협정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의도는 크지 않았다고. 근데 봐야죠. 왜 민주당,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상원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트럼프가 이란 공격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왜 그래? 난 그런 기사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그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테러를 한다든지 호르무즈를 봉쇄한다든지 유가가 오르게 되면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 이란이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전에 맛보지 못한 걸로 응징하겠다고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란이 뭔가 수를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한테 피해가 또, 오면 응징할 수도 있어서 사전에 막기 위해서 미국 민주당이 그런 법을 발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은 저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저 포탄 2만 발을 빼돌려 중동으로 보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구축함도 보내고 이제 니미츠급 항공모함도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지중해 쪽으로? 그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저기 저 이스라엘로 날라오는 미사일 방어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진짜 미국의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여력을 이스라엘 지키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젤렌스키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큰 피해자예요. 이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캐나다에서 하루 일찍 귀국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상회담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근데 젤렌스키하고 만나기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젤렌스키하고도 만남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젤렌스키는 트럼프 만나러 캐나다 카나다 스키스 거기까지 갔는데 트럼프가 낙동강 오리알됐네. 그런 상황이 된 이런 건 거예요. 윤석열이가 좀 봐야 돼. 이런 뉴스는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란이 지금 트럼프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도 변합니다. 판 변합니까? 네. 그러면 트럼프가 모든 공을 차지하고 이란은 핵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협상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안 돕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스라엘도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란이 굴욕을 참고 미래를 보고 여기서 숙여야 된다. 그래, 그렇게 가자. 이란 이제 그만해. 사실은 이스라엘은 너무 못된 짓을 한 거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란이 그냥 관두는 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자신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지금 이란은 별로 지금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수가 없구나.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핵 합의를 하겠다고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겠다고 지금 두 차례 했고 이제 세 차례 하려는 직전에 이스라엘이 친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란이 진짜 그래 우리 자존심 다 버리고
우리 뭐 농축도 이제 안 한다. 이제 뭐 미국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럼 경제 제재 풀고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핵 위협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또 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맞죠?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리아 없어졌죠. 중기한 헤즈볼라 약해졌죠. 그다음에 하마스 약해졌죠. 지금이야말로 이란을 아예 제거해버리는데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파 극우들은. 거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쟁의 목적을 자꾸 좀 고민이라 그랬는데 애시당초 이 이스라엘 공격은 미국하고 트럼프가 손잡는 거를 방해하고 그렇죠. 핵 협상을 좌절시키기 위해 공격한 겁니다. 네. 2023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한 거 말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협정에서 중동의 그 뭐 질서가 팔레스타인한테 불리하게 가니까 그걸 깨려고 한 거래요. 다 비슷해요. 현행 질서의 변혁을 가져오는 이러면서 자기의 위치 상실이 두려운 거죠. 네. 그러면은 트럼프하고 이란이 손을 잡으면 좋겠지만 저는 어차피 이 공격은 그걸 좌절시키기 위한 거니까 이란도 자기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자기 정권 내놓을 각오로 그거 하겠냐. 이러면서 좀 비관적인 전망도 있는 거죠. 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죠. 자존심의 문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면 후세인이 모든 대량 상살 무기 없다는 거를 미국한테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고는 이라크가 멸망하고 후세인이 죽었잖아요. 리비아도 비슷하고 그러니까는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자존심 세우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해야 국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느냐 아니냐 이런 생존의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를 다루다 보면 결국은 힘이야. 힘. 모든 게 다 힘이야. 결국은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마겐 RM 리페어 크림, 민감해진 피부를 잠재우는 데일리 시카 크림, 부드럽고 산뜻하게 스며드는 리페어 에너지, 균형 잡힌 피부 케어를 도와주는 더마겐 RM 리페어 크림. 고소해요 건강해